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실태를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데요. 고령층 취업자와 단기간 일자리는 늘었고 반면에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자리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 시선집중 토요일 코너 토닥토담에서는 바로 이 문제, 일자리 문제에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3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이슈들 같이 들으실래요? 사람 냄새 나는 우리들의 이야기 토닥토담. 네,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은 주제와 관련된 특별 손님 두 분을 모셨는데요. 자, 먼저 이분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의 고용정책국장을 맡고 계신 분인데요. 이상은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또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기획부터 운영까지 하는 서울 청년센터 금천 청춘 빌딩이 아닙니다. 청춘 빌딩의 박석준 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왜 근데 청춘 빌딩이 아니라 청춘 빌딩입니까? 아, 저희 센터가 실제로 빌딩이고요. 예. 네. 저희가 좀 오래된 청소년 독서실을 리모델링한 공간인데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외부를 리모델링을 못했어요. 그래서 좀 옛날 느낌을 살려서. 그래, 네. 옛날 느낌 살려서 이제 맞춤법도 빌딩 이렇게 예, 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럼 여기 청년들이 많이 왕래를 하시겠네요? 네, 그렇죠. 네, 청년들이 많이 오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청년 입장에서 일자리 얘기 좀 많이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 우리 이상은 박사님은 얼마 전에 책을 펴내셨습니다. 왜 좋은 일자리는 늘 부족한가? 일단 책은 잘 나가고 있습니까? 예, 생각보다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주제가 좀 무거워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네. 많이들 읽으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러면 궁금하니까 결론부터 왜 부족한데요? 우리가 좋은 일자리 투자를 안 해서 그런 거죠. 아, 투자를 안 해서? 예, 그렇습니다. 딱 제목 보고 결론을 내렸는데. 뭐라고요? 좋으니까. 그거 아닌가요? 뭐 비슷한 답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예. 좀 내용을 우리 박사님께 좀 자세히 좀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주제와 관련된 오디오 듣고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달 구직자 1인당 일자리 개수가 0.37개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서비스 통합 플랫폼 고용24를 이용한 신규 구인 인원은 14만 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8% 줄어 27개월 연속 감소했고, 국내 취업자 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청년층만큼은 예외입니다. 청년층 고용률이 코로나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취업도 어려운데 폐업한 청년 사업자도 늘었습니다. 이렇게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은 줄고 있지만 노인 인구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 노인 수도 따라서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들의 일자리는 그만큼 늘어나지 않을 뿐더러 질도 그리 높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네, 첫 질문을 좀 이렇게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오디오에도 나오고 우리 박사님의 책 제목에도 일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일자리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는데 또 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노동 내지 근로라는 개념을 좀 많이 쓰는데, 그러면 노동과 일은 다른 개념입니까? 같은 개념입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상 같은 개념일 수는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노동이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좀 제한적인 의미에서 많이 사용하죠. 그러니까 뭐 임금 근로라 잘할지,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를 노동자라고 하는지 아는지에 관한 여러 가지 법적인 얘기도 있고 복잡하다 보니까 그런 논의에 갇혀 있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용하고 꼭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금전적으로 거래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조금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관념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자면 돌봄 노동은 사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는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 집에서 돈을 받지 않고 하는 돌봄 노동과 돈을 받고 하는 돌봄 노동과는 인식 차이가 많이 크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제 다 껴안으면서 동시에 우리가 사회 내에서 모든 생산적인 서비스 행위를 어떻게 우리가 조직해야 될지 어떻게 같이 만들어 나갈지를 좀 고민해야 되는 거고 그 출발점으로서 개념 자체를 좀 제대로 잡아보자 뭐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일하면 자영업자가 하는 것도 일이라고 그러고 농민이 어떤 뭐든 들 일하는 것도 다 일이라고 하고 근데 보니 이제 노동이라면 또 계약 관계에서 하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이해가 되어 있는데 그 단계를 이제 넘어서야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좋은 일자리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 박사님께 먼저 여쭤보기 전에 우리 센터장님께 청년 입장에서 좋은 일자리는 어떤 일자리일까요? 근데 보편적으로 뭐 좋은 일자리라고 이야기되어질 때 말하는 뭐 임금의 수준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복지의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것들이겠지만 저는 요즘 청년 세대한테 가장 또 중요한 좋은 일자리의 요건 중에 하나가 자아 실현의 욕구를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과거 세대에 비해서 나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고 또 내가 또 중요해진 세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찌 보면 근대의 발견이 개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청년 세대가 어찌 보면 대한민국 최초의 근대를 맞이하는 세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를 알아가고 나를 실현시키는 것으로서의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나. 야, 그거는 진짜 꿈 같은 일자리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변호사님께 여쭤봐야 되겠는데 변호사는 되게 좋은 일자리 아닌가요? 그런데 과연 좋은가? 저희가 일단 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이게 서비스직이라고 나오고요. 법률 서비스직 해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그 애로사항은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좀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지속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책에서도 계속 이제 좋은 일자리는 지속성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그게 전제된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요즘은 다 공식 깨지는 것 같아요. 이 변호사, 뭐 의사도 뭐 평생 하니까 막 어떻게든 그 되려고 하는데 그 공식도 이제는 좀 낡은 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는 주장이십니까 지금? 글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좋은 일자리일 수도 있다. 일 수도 있다. 네, 하기 나름이다. 그래서 아까 우리 센터장님이 했던 자아 실현이라는 개념까지 끌고 와서 그죠? 네. 그럼 우리 박사님께 좀 정의 좀 해. 좋은 일자리. 는 어떻게 정리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뭐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조금 이렇게 좀 광범위하게 좀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생각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죠. 판단도 다르고 또 나라마다 다를 수도 있고 문화나 맥락이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저는 조금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거, 뭐 최소한의 것으로 한 4가지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뭐 굉장히 단순합니다. 책은 복잡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일을 하는 건 기본적으로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맞아요, 생존. 기본적으로 살면서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 거거든요. 넉넉한 임금. 아니죠. 이제 살아야 되니까 생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존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산업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가 될 수 있는 게 그게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안전이고. 일하면서 죽으면 그 자체가 사실 모순이죠. 그렇죠. 그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원리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원리는 역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니까 먹고 살 만큼 벌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적정한 소득을 올릴 수 있게 그 임금이 됐던 뭐 어떤 형식으로든지. 근데 세 번째는 조금 이제 결을 좀 달리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까 일 이야기 우리 했었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하는 행위 그 형태나 그 행위 때문에 차별을 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모든 일이라는 것은 사회 공동체에 다른 방식으로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예를 들어서 차별을 당한다는 건 부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차별이 없고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세 번째로 생각하고요. 네 번째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좀 이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죠. 구체적인 상황이 있으니까. 그런 구체적인 상황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그때그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 변호사님이 해결하는 건 법정에서 해결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맞아요. 일이고요. 사후적이고. 이미 뭐 어떻게 보면 피해가 이루어진 이후에 사후적인 사후 방문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사전에 막으려고 하면 노동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현장에서.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한국에서 직장 갑질 뭐 119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 도움을 구할 수도 있고 청년 같은 경우에도 그 순간순간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리고 그 목소리를 냈다고 해서 차별을 당한 거나 부당한 대우를 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4가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4가지가 엔드인 거죠. 4가지가 다 실현된 경우가 좋은 일자리다. 예, 그렇습니다. 이 중에 하나만 돼도 괜찮다 이게 아니라. 아닙니다. 그러면 되게 태부적인 것 같긴 한데. 굉장히 부족하고 아니 이 책이 사람들이 대통령한테 좀 추천하고 싶은 책으로 꼽혔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수 정치인들한테 한번 일독을 권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노동자들도 소비자잖아요. 그래서 노조의 조직이 자본시장이 건강해지는데 대단히 기여한다는 게 이 책에 또 녹아져 있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노조 이러면 그냥 악마화하는 게 되게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아서 집단 그 이기주의 생각도 뭐 이렇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센터장께 여쭤보겠는데 요 4가지가 다 구현된 일자리가 얼마나 있다고 체감을 하십니까? 청년 입장에서 특히 이제 사회에 진입하는 그러니까 구직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실까요? 뭐 데이터로는 저보다는 전문가분들이 더 훨씬 더 잘 알고 계실 테니까 네, 뭐 체감되는 일자리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조금 바꿔서 생각을 하면 요즘 이 사회에 진입하는 20대 청년들에게는 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좋은 일자리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 작은 일자리를 획득하기 위해서도 일 경험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신입이 아니라 경력직을 요구하고 맞아요. 있기 때문에 그 경력을 쌓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답변을 돌려서 좀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엊그저께 이제 유튜브 연장 방송에도 그 문제를 좀 잠깐 다룬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일도 구직도 안 하는 그리고 그냥 쉬었음이라고 응답하는 청년 숫자가 40만이 넘어갔다. 네. 이 현상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좀 아이러니하면서도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비교를 해보면요, 한국이 뭐 흔히 실업률로 표상되는 노동시장의 상황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실업률 한 70만 되고 실업률은 한 2.3, 4%, 5%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굉장히 부러워하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굉장히 타이트하다 뭐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런데 동시에 청년을 보면 쉬고 있는 인구가 굉장히 클 뿐만 아니라 약간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좀 일손이 한쪽에는 부족한 것 같은데 한쪽에는 쉬는 인구가 많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 센터장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는 일자리의 부족 그 자체가 아니라 사실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 이런 문제가 계속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새끼를 빠져 지금 박사님이 실업률 얘기했으니까 제가 평소 계속 가졌던 게 고용률이 있고 실업률이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고용률이 95%면 실업률은 5%여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예, 이 고용 관련 통계가 사실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오해하기가 쉽고요. 그러니까 오해하도록 만들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여러 가지 모호한 면이 있는데요. 실업률이라는 것은 경제 활동을 하겠다는 사람에 국한시켜서 그러니까 거기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는지를 계산하는 거고요. 고용률이라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에 있는 분들을 다 묶어둔 다음에요. 그다음에 거기서 어느 정도가 고용하고 있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계산법을 좀 심플하게 좀 바꾸면 안 돼요? 예, 그게 지금 제 책에도 막 열심히 예, 따지고 있는데요. 너무 어렵게 지금 보통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고용이나 뭐 실업이라는 거는 통계상으로 정의되는 것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둘 사이에 좀 격차를 줄여줘야지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의미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이제 그 통계 가지고 숫자 노름하고 뭐 좋아졌다라고 하는데 체감은 전혀 아닌데. 그러니까. 그렇죠. 고용을 예를 들자면 고용 말씀하셨지만 주 1시간만 일하면 고용이거든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이 굉장히 한국에 굉장히 그런 분들이 많아요. 지금 초단기 근로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또 다른 한쪽 편에는
한국에서 주 56시간 이상 일하시는 분들, 배달을 뭐 일주일에 100시간씩 하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1시간 하고 100시간 일하는 분들이 있는데 다 고용으로 치면 1입니다. 다. 한 명 한 명. 그런데 이걸 똑같이 숫자로 묶어서 뭐 이렇게 정책 논리한다는 건 큰 의미는 없고요. 또 실업은 실업자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 네. 일자리를 잃는 것만으로도 안 되고요. 고용센터 가서 등록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등록 안 하면 실업자의 포함도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비경제 활동 인구로 바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통계에 아예 안 잡히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실업률 2.3%라는 것도 사실 허수라는 얘기죠. 그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 실업인지 실업이 아닌지 고용이 되어 있지만 이게 고용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 이런 사람 다 묶으면요. 숫자가 한 250만 정도 됩니다. 한국 공식 실업은 70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청년들이 대부분 그런 범주에 속해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쓸 때 만약에 우리가 70만에 포커스를 맞춰서 정책을 하는 거랑 우리가 좀 이게 지금 현재 실업 통계로 안 되니까 좀 더 넓혀서 보는 것과는 큰 격차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우리 그 센터장님께 다시 이제 그 본론 돌아가서 질문을 드리면 요 얘기는 좋은 일자리 나오면 항상 따라붙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속칭 꼰대식 어떤 지적질이 이런 거잖아요. 일자리가 부족한 게 아니다. 네. 너희들이 눈이 너무 높아서 문제다. 왜 그렇게 도전 정신이 없냐. 밑에서부터 기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차근차근 올라가는 그렇게 도전 정신 좀 발휘해봐라. 이런 얘기 네. 많이 하잖아요. 네. 청년 입장에서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 드세요? 네, 뭐 당연히 청년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좀 있죠. 근데 저는 이런 지점을 조금 지적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우리나라를 보면 교육 정책과 고용 정책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라는 걸 꼭 지적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는 되게 사회 구조적으로 되게 고등하게 발전해 왔는데 그러면 고등한 일자리가 그만큼 많이 생기는가? 사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교육 정책은요. 끊임없이 고등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게끔 만드는 데만 가 있거든요. 쉽게 이제 전 국민의 대졸자. 그렇죠. 네, 뭐 요즘 조금 떨어졌다라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대학 진학률이 거의 탑에 이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들에게 맞는 일자리가 사회적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여기서 생기는 어떤 미스매치를 가지고서 청년들한테 지금까지 나는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 왔는데. 야, 눈을 낮춰라라고 하면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고시족이라고 하는 게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굉장히 그게 사회적 문제가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언론고시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죠? 언론사. 그런데 이제 이것이 뭐냐면 고시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좋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에 합격하기 위해서 1년이든 2년이든 투자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청년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너무 눈이 높다라고 하는 지적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현실을 되게 호도하는 부분이 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올라가지를 못하니까. 그렇죠. 사다리가 없으니까 결국은 한번 이게 중요해요. 사회 첫걸음 어디서 떼느냐가 인생을 좌우한다. 그렇죠. 우리 사회에 그런 말 있잖아요. 네. 결국 그것이잖아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약간 모순적인 게 있습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그 청년들에 대해서 특히 교육의 중요성, 훈련의 중요성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걸 잘해야만이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정작 통계를 보면요. 이 관련된 직업 그러니까 얻을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단초가 되는 훈련 단계에 대한 투자는 공공 부분이나 기업 부분은 투자가 줄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중요하다고 외치는데 또 다른 한쪽에서 투자는 오히려 줄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걸 벗어나기 위한 어떤 서사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 때문에 게으르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뭐 옛날부터 있었던 이야기죠.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한테 버릇 없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기 어디요? 스핑크스인가 피라미드에서 적했다면서요. 근데 그게 이제 이런 청년 문제가 되면요, 이 게으르다는 이야기를 계속 쓰거든요. 이게 자본주의 역사를 통틀어서 늘 이 청년 관련된 고용 문제가 생기면 늘 게으르다 그래요. 조금 더 애쓰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 뭐 유럽에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특히 이제 한국은 그 게으름, 부지런함에 대한 아주 독특한 스타들이 있어서 특히 좀 이런 류의 어떤
근거 없는 주장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 옛날도 아니고 얼마 전까지 그런 얘기, 사지 멀쩡한데 왜 놀고 먹냐 이런 얘기.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나 청년이라면 본인이 원하는 일자리가 있는데 농촌에 일자리 엄청 부족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농사일을 지러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본인의 어떤 그 계획과 인생 그런 걸 생각했을 때. 네. 그리고 저도 주변에서 보면 청년들을 바로 신입으로 뽑는 문화가 언론사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고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 훈련받아서 어딘가에서 본인이 경험을 축적하고 좀 저임금이지만 좀 좋은 훈련을 다른 직장에서 쌓은 사람들을 뭔가 인터셉트하는 그냥 네. 좀 손쉽게 고용하려는 게 이른바 청년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업이나 언론사 뭐 다 그런 데서 만연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우리 박사님이 이제 좋은 일자리에 이제 그 4가지 요건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세속적으로 빵빵한 월급, 그다음에 칼퇴, 그죠? 저녁에 있는 삶, 꼰대 문화 근절, 뭐 이런 거면은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 여러분 이제 빵빵한 임금은 좀 빵빵하다라는 표현을 적정으로 바꾸면 적정 임금이라는 건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겁니까? 뭐 임금에 대한 기대치는 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 생활할 수 있는 혼자 본인과 가족들이 살 수 있는 정도의 벌이는 돼야 된다는 그러니까 생활 임금이라고 그러거든요. 저희들은 그걸 확보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건 수준에 관련된 거고요. 저는 또 하나 중요한 측면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정? 예, 임금 문제에 대해서 기업과 뭐 사용주겠죠. 사용주와 논의를 하고 협상을 해서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오는 권리가 보장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를 기초로 해서 적정하게 임금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과정 또는 권리 그게 수준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노조가 없는 직장에서 사실상 힘든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런데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목소리의 중요성이 다 그런 측면인 건데 물론 노조가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이제 월급이나 페이가 여러 가지 이유로 적정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 문제를 제기를 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힘이 부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여기서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토요일 코너 토닥토담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상헌 국제노동기구 고용정책국장, 그리고 청춘빌딩의 박섭준 센터장, 그리고 장유미 변호사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좋은 일자리입니다. 관련 이야기 좀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그 박사님께 국제노동기구에 계시니까 아마 그 누구보다도 이제 더 넓게 조망하실 것 같아서 여쭤보겠는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일자리의 질 평균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그 박사님이 책에서 썼던 좋은 일자리 기준에 따르면 그게 어떤 인구 대비해서 비율이라고 이런 게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혹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좀 대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아까 IOL에서 일한 지 지금 한 25, 6년, 7년째 되는데요. 그때랑 지금 비하면 한국의 위상이라는 게 상점벽해거든요. 그렇죠. 완전히 다른 나라라는 느낌이 정도로 네. 뭐 K-팝도 있고 K-문화도 있고 요즘은 K-민주주의도 있는데 K-노동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말 무슨 진전이 좀 있긴 있었고 사실 뭐 임금도 많이 올라가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모든 차원에서 저임금의 빈도, 그다음에 산업재해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고용 안정성, 비정규직,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야를 다 생각을 또 차별 이런 걸 다 고려하면 이렇게 내세우기가 좀 힘듭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흔히 보통 보면은 뭐 이제 그 장시간 노동 가지고 OECD 회원국인데 멕시코고 끝에서 1, 2등 다툰다 뭐 이런 얘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근데 또 한쪽에서는 대한민국처럼 노동 유연성이 없는 나라가 없다. 너무 경직돼 있다. 그래서 기업하기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박사님 말씀은 다른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그럼 그런 목소리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전혀 목소리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한국의 노동의 또 아주 굉장히 특징적인 현상이 양극화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의 어떤 부분을 보면요, 굉장히 좀 경쟁적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는 그런 데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노동 상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데가 있고 노동 하층으로 내려가면 제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아주 높은 수준의 유연성이거든요. 그래서 저기 하청 업체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거기는 정말 유연성의 뭐 끝판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합쳐서 평균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한국에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한국이 이렇다라는 거는 지금 뭐 통계적으로 이야기하면 표준 편차가 너무 큰데 거기서 평균을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좋은 일자리 요건 중에 하나가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직결되는 게 노조 조직률이 하나의 어떤 직결될 수 있는 데이터잖아요. 우리의 노조 조직률은 세계 평균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낮은 편이죠. 네, 네. 10%가 되지를 않으니까요. 그렇죠. 예, 북구 유럽에 비하면 많이 낮은 편이고 프랑스도 30% 정도 되는데요. 북구는 이제 노조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노조 협상 타결이 되면 비노조원에도 자동적으로 적용되거든요. 그 산업 부분의 어떤 노동자들. 예, 자동적으로 연장 시스템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거의 뭐 80% 90% 적용률이 있는 거죠. 그런데 비하면 굉장히 낮은 편이고 미국하고 좀 이렇게 비등비등하긴 한데 전체적으로 보호받는 정도는 한국이 그렇게 아주 높다고 하기는 힘들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조 조직률도 양극화입니다. 그게 오히려 더 문제인 것 같고요.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조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노조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아이러니죠, 사실은. 그런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일자리 창출, 특히 좋은 일자리 창출은 당연히 기업이 창출하는 걸로 다들 그렇게 이제 고정관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업이 그래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을 하려면 기업이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러려면 정부는 산업 정책만 잘 펴면 된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많이 하거든요. 기업 지원 많이 해주고. 그러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방법이 이게 맞습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틀린 게 어떤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기업이라고 했을 때 기업이 온전히 결정을 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기업은 사회적 존재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기업이 성공하려고 하면 우리 저기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청년들 교육시켜서 준비시켜서 기업에 보내야 되거든요. 그 부담은 누가 하냐면 사회가 하거든요. 그다음에 그런 걸 또 지탱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뭐 금전적으로 재정적 지원해주는 액수가 엄청나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측면은 그냥 기업에 투자만 해서 기업이 성장한다고 해서 일자리가 반드시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투자를 하더라도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결과는 다 달라지거든요. 뭐 투자를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데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정부가 좋은 인센티브를 줘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방식으로 유도를 하게 되면 굉장히 다른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고용 친화적인 기업 정책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센터장님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청춘 빌딩 한번 그러니까 좀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거기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과 관련해서 좀 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는 게 좀 있나요? 네, 그렇죠.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이행기에 놓여져 있는 청년들이 사회적 이행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들이 청년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저희 같은 청년 센터들이 이런 청년 정책을 모세혈관처럼 청년들한테 전달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고용부가 진행하고 있는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이라든가 청년 성장 프로젝트, 이 제목만 들어가지고 어떤 정책인지 좀 잘 모르시겠죠. 네, 청년 도전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살짝 언급되었던 쉬었음 청년들, 구직 단념 청년들한테 다시 구직 의욕을 높이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소한이기는 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일정 정도의 인센티브를 조금 제공해드려서 생활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지원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원한 어떤 그런 청년들이 다시 어떤 노동시장에 진입을 해가지고 일자리를 얻고 이렇게 좀 되는 경우도 많이 그러니까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등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 센터에 직원으로 또 채용되신 분도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자체 채용을 또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제가 좀 여기서 보태서 말씀드리면 아까 기업 이야기만 했었는데 사실 한국은 그 사회적 서비스 부분, 공공 서비스 부분에서 고용을 늘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 비교를 하자면 한국이 공공부문 고용이 한 10%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OECD 평균 한 22, 3% 됩니다. 오, 차이가 많이 나네. 유럽에는 북유럽 잘 아시는 거기는 한 30%를 넘어가거든요. 왜 이렇게 공공부문 고용이 많으냐 하면 공무원이 많은 게 아니고요. 뭐 아까 돌봄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공동체나 지역에서 필요한 지속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사회적 서비스들이 있는데 거기서 좋은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하는 것보다는 좀 단시적인 뭐 위탁 사업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죠. 돈은 계속 많이 들어가는데 좋은 일자리는 안 만들어지고 단속적이고 뭐 저임금 일자리. 그렇죠. 그런데 또 아이러니한 거는 그런 사회적 서비스는 하루 이틀 필요한 게 아니라 계속 필요한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돌봄도도 말씀하셨으니까 양육 같은 경우는 친정 엄마의 등골을 빼는 그러니까 친정 어머니의 노후를 착취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뭐 치매 국가 간병제 얘기 나온 게 몇 년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 뭐 국가가 완전히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죠? 그런 일자리를 지금은 너무 저임금 일자리를 자꾸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민간에 위탁해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좀 전문직으로 해서 좀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그야말로 그게 좋은 일자리가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창출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청년들도 훨씬 더 이런 일자리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굉장히 이게 영어로 표현하면 레이버 인텐시브예요. 그러니까 노력이 많이 힘이 많이 들어가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좀 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좋은 일자리고 지속적이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임금도 높고 이렇다면 더. 근데 또 이제 그 기업 영역을 벗어나서 사회 국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노동 시간을 줄이고 그래서 일자리를 좀 나누자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 한국 사회 물론 뭐 진척은 별로 없지만 그러니까 됐거든요. 이 접근법은 어떻게 보세요? 조금 한국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는 한국 상황에 조금 이렇게 애매해진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한국의 노동 시간이 평균적으로 줄긴 했는데 장시간 노동이 좀 줄면서 그런 면도 있지만요. 굉장히 많은 부분은 초단기 근로 시간이 많이 늘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15시간 이내에서 너무 많이 늘었어요. 근데 한국에는 어떻게 보면 노동 시간은 양쪽의 과제가 있는 거죠. 장시간 노동을 계속 줄이되 초단시간 근로하시는 분은 뭐 육아의 책임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일을 오래 못 하시는 분들 일을 또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런 분들 시간을 어떻게 늘려줄 건지 그런 과제도 있습니다. 그 박사님이 오스트리아 한 마을 사례를 언급을 하시는 거 무슨 사례예요? 그 얘기가? 오스트리아에서 그렇게 오스트리아 마을이 다 예쁜데요. 안 예쁜 마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마리엔탈이라고요. 안 예뻐요 거기는? 공단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역사적으로 대량 실업 경험을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면 소득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개인이나 가족이랑 공동체에 어떤 피폐한 영향을 미치는 걸 겪고 나서 공동체에서 결정을 한 거죠.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무조건 제공해 주겠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생각해 보시면 알지만 일자리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뭐 사회적 서비스 이런 부분으로. 그래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아주고 그리고 이제 로컬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에도 일자리를 주선해서 모든 일하는 사람이 어떤 주의 일자리를 찾게 하는 건데 더 중요한 거는 이거 임시 방편으로 하지 않습니다. 전문직으로 만들어요. 전문직? 전문직이죠. 그러니까 공동체 수요를 만들 때 그냥 우리처럼 희망 뭐 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동네가 앞으로 10년 동안 이런 것이 필요할 거기 때문에 이런 일자리는 굉장히 영구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라고 마을에서 결정을 하면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일자리를 만들고요. 더 재밌는 거는 돈이 덜 들어요. 실업자가 되면 실업수당을 줘야 되잖아요. 어차피 돈이 나가니까. 그 돈에 비해서 그게 차이가 안 나고 뭐 비금전적 혜택을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이익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지금 로컬 얘기하셨으니까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또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고향을 등진다라는 거잖아요. 지방을 떠나고. 그죠? 네. 자기가 그러니까 태어나고 자라고 교육받은 곳에서는 일자리를 얻기가 힘들다. 우리 센터장님 그걸 체감하십니까? 가장 체감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죠. 제가 또 사실 센터에서 이제 근무도 하지만 그 이전에 이제 청년 활동들 하면서 그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을 돌아다니면서 청년 마을 만들기 사업 행안부에서 진행했던 사업인데 심사를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상황들을 되게 많이 들었는데요. 가장 이제 큰 이동하는 이유는 교육과 결국 일자리입니다. 청년들이요. 그렇죠. 네. 근데 특히나 이 교육과 일자리 때문에
자기의 고향을 등지고 다시 돌아오려고 해도 돌아오기 힘들다라는 얘기들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정치 사회적인 담론이 어떻게 되냐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그래서 공공기관을 내려보낸다. 내지 기업을 유치한다. 보통 이 두 가지거든요. 간단한 방법.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좀 아쉽죠. 네. 저는 이제 아까 이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가장 큰 화두를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거는 예전에는 뭐 세계화 시대 뭐 이렇게 자본이 많이 옮겨 다니는 시대에 우리가 무슨 생각을 많이 했냐면 일자리를 어디든 만들어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갈 것이다. 그게 뭐 도시화의 논리고 세계화의 논리인데 그게 그것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나온 거고 사실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생겼는데 이제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걸 사람들이 있는데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거냐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걸 자꾸 기업이나 뭐 이렇게 공공기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지역 단위에 필요한 일자리가 필요한 서비스가 있어요. 일이 많거든요. 우리 돌봄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돌봄이라는 거는 뭐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지역 단위로 해서 어떤 돌봄의 생태계 이런 걸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잘 활용하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사회적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 뭐 이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얘기가 자연스럽게 그런데 그 지금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좋은 일자리 창출에서 공공이 담당해야 되는 몫이 상당히 크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것이. 예. 근데 그게 공공이 중앙 집권적 이런 게 아니고요. 네. 지역이나 그렇죠. 공동체를 좀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예. 그렇게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일단 제가 이 좀 와닿았던 게 기술 같은 것도 급변하면 우리는 이게 거의 쓰나미처럼 우리가 저항할 수 없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 사회와 정부와 다 관여와 정책적인 선택이 일자리 조정과 이런 걸로 했기 때문에 정말 시장 만능주의로 일자리를 시장에 맡기는 게 아니라 그런 역사를 이미 거쳐왔다라고 하는 게 정말 정부의 역할이란 게 여기서 되게 중요하다. 뭐 AI 이야기도 나오고 하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는 게 이제 그 지방의 청년이 서울로 올라와서 어떻게 어렵게 그러니까 일자리를 구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고향을 그러니까 떠나왔다는 이유 때문에 들어가야 되는 한 달에 고정 비용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만 원은 되잖아요. 그렇죠. 훨씬 월세 내야 되고 그렇죠. 생활비 내야 되고. 네. 근데 내가 고향에서 부모님 집에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직장을 다닌다면 100만 원이 세이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생각도 하게 되지. 일자리를. 그러면서 어떤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어떤 준비나 이런 것도 훨씬 더 유리해지는 건데 문제는 고향에서는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다라는 데 지금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어찌 보면 해법은 단순한 데서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네. 근데 지금 교수님이 쓴 책 중에 이제 저는 또 이제 워딩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내셔널리즘이 어떤 특성이면 노동이 정치 문제가 된다라는 어떤 그 말씀을 주신 게 있어요. 이게 결국 이주 노동자에 대한 적대적인 분위기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사실 무역 전쟁의 핵심이죠. 트럼프가 자기 무역 전쟁을 저렇게 그야말로 거칠게 밀고 갈 수 있는 거는 자기 보시는 일자리 그렇죠. 어젠다가 이제 작용을 해서 그런 건데요. 한국에서 사실 좀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 네. 청년 고용하고 관련해서요.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시장이 양쪽으로는 괜찮은데 청년들 계속 쉬고 있는 건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손 부족 현상과 어떻게 보면 좀 실업증 상태가 공존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한국에서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있냐면 이주 노동자로 해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계속되면 이주 노동자가 계속 유입이 되게 되면 결국은 이 노동시장에 하방 압력 같은 게 생기거든요. 임금도 낮추고 싶고 막 이런 요인들이 계속 생기고. 이주 노동자는 아무래도 저임금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자꾸 이제 그리고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받는 임금이나 고용 조건이 시장의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점점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청년들이 눈 맞지 않는 일자리는 점점 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쉬는 분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일손이 더 부족하게 되면 그러면 이주노동자를 더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이 뭐 악의 사슬 같은 게 계속 형성되고 이 상황이 계속되게 되면 결국은 좀 과격한 얘기긴 하지만 강남대로에서 우리 젊은이들이랑 관광객이 아니라 이주 노동자가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숫자가 이제 조만간 한 200만을 넘어갈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점화가 돼서 어떤 아주 쉽게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박사님이 일하고 있는 그 국제노동기구 본부가 스위스에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유럽 상황을 그 누구보다 잘 아마 체감을 하셨을 것 같은데 유럽 지금 바로 이 문제가 좀 심각한가요, 진짜로? 너무 심각하죠. 그래요? 예, 이게 사실은 지금 유럽의 극우 세력이 사실은 어떻게 자양분을 삼고 있는 게 일자리 부족으로 생긴 불만 이런 것이 사회 정치적으로 표현되는 거고요. 그런 게 이제 엘리트주의에 대한 어떤 극도의 비판적인 자세로 연결되는 거죠. 왜냐하면 좋은 일자리는 저 위에 가 있고 우리한테는 오지를 않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엘리트들은 이러면 평균적인 주장을 하지 배제돼 있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별로 없으니까. 왜냐하면 엘리트는 평균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나타났던 현상이라서 이제 월가 집단에 대한 적대감, 비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그런 하나의 현상인 건데. 그러면 유럽에서 체감하셨던 것을 기초로 할 때 한국 사회는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다고 보세요? 이주 노동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단계로 치면 조금 뒤에 있긴 한데 제가 걱정하는 건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주 노동자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연결을 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우리는 이주 노동 문제를 불법이냐 합법이냐 미등록이냐 이런 수준의 논의를 하는 거고요. 이걸 다 합쳐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주 노동자는 와서 같이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같이 살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을까요? 이미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규모가요. 지금 공식적으로 잡힌 사람이 100만이 넘고 비공식으로 잡힌 사람은 훨씬 더 될 거고요. 불법 체류자들도 이미 많으니까. 그리고 대학생으로 들어와서 온 친구들이 지금 일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홀서빙은 대부분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렇죠. 이렇게 이제 진출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근데 아무 대책이 없는 건 좀 걱정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 단적인 예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을 했는데 왜 외국인들한테 소비 쿠폰 지급하냐고 막 들고 일어나 이런 목소리. 그러니까 그들도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세금을 낸 사람들인데 왜 그들한테 그러니까 소비 쿠폰을 주냐고. 이게 지금 하나의 어떤 지금 단적인 현상이잖아요. 이게 이제 아주 극단적으로 진행이 되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약간 양분화된 정치 상황인데 그런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예컨대 뭐 정치적 희생이 가끔은 북한을 이용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주 노동자로 옮겨갈 가능성은 상당히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유럽에서 일어났던 일이기도 하고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사실 많은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공에서 갔다가 이제 최근에 특성이 반중 으로 가고 이제 그다음에 반외국인 이렇게 갈. 왜냐하면 이제 반중이나 반북 여기에 비해서 여기는 안 보이는 사람들이고 존재잖아요. 그런데 이주 노동자는 바로 눈앞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훨씬적으로 발화성이 크다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요즘 마무리할 때 좋은 일자리는 많이 만들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실현 방법인데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선 과정에서 이야기했던 게 4.5일제. 아까 얘기했던 어떤 노동 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를 나누자고 어찌 보면 연결될 수 있는 의제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게 그러니까 도입이 되고 시행이 된다. 그럼 그게 좋은 일자리로 혹시 연결이 될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좋은 일자리가 될 가능성이 아주 많죠. 그러니까 뭐 여러 여지는 있는데 뭐 저는 약간 걱정하는 게 이제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정책 우선위가 될지 그건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왜냐하면 4.5일자 하긴 해야 되는데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지금 한국에는 여러 가지 뭐 비정규직이나 이런 중소기업 중심으로 장시간 노동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만약에 한정된 자원이 있고 정치적 에너지가 있다고 그러면 어디에 써야 될 걸 할까 어디가 좋을 건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의 문제는 우선순위의 문제니까. 그렇습니다. 예산 또 집행의 문제고. 그렇죠. 근데 좀 4.5일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임금이 깎이지 않는 상태에서 4.5일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그게 되겠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보통 이해관계가 갈라지기 때문에 보통 도입 초기 단계는 대부분 다 정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보조금으로 대충 해결하죠. 근데 그게 이제 아까 자원의 문제인데 굉장히 많은 자원이 소요되는 정책인데 그런 자원을 그렇게 쓰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 건지 의미는 있지만 가장 좋은 건지는 조금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하나만 더 좀 진짜로 아이러니가 이 대선 과정 이것도 이제 김문수 후보 이런 쪽에서 제기했던 문제가 있는데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지금까지 제외가 됐었잖아요.
근데 이게 아이러니인 게 어찌 본다면 가장 먼저 적용돼야 되는 것이 어찌 본다면 그 작업장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뒤바뀌어 있는 거 영세 아닙니까? 사업장들. 예, 이게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이게 한국의 어떤 노동시장의 양극화, 네. 배제와 차별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봅니다. 예. 오히려 법이 양극화를 조장하는 측면이 좀 있는 거잖아요. 그 정책이 필요한 거는 협상력이 없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한 게 바로 정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개입하는 건데 그런 원리가 잘 적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죠. 이제 마무리해야 될 건데 오늘의 주제는 좋은 일자리인데 그러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우리 박사님이 마지막으로 좀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게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 주실까요? 저는 모든 정부 정책이 일자리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정책이든 통화 정책이든 산업 정책이든 어떤 정책을 하든 시간에 이게 좋은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지를 관찰하고 얼마나 더 만들 수 있을지 그렇게 깊은 고민을 해야지 좋은 일자리를 지금보다 조금 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센터장께도 마지막으로 어차피 일자리에서 가장 직접적인 대상은 우선은 청년이니까 청년 입장에서 일자리 정책에서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청년들에게 일자리의 문제가 가장 시급한 것이다라는 걸 조금 정부가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회 서비스 영역이라든가 특히 그 돌봄 문제에 있어서 저는 1인 가구의 자기 돌봄 문제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특히 청년들에 있어서는 그렇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어지는데 정부가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이런 조언 들으면서 오늘 좀 순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